한동안 따뜻했던 토론토. 드디어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다. 체감온도 마이너스 28도 덜덜덜덜. 우리 집 댕댕이도 날이 추운지 무기력하다. 어느 날 우연히 운전을 하다 말을 봤다. 엥? 근데 말도 따뜻한 옷을 입고 있더라. 니들도 추위 타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 댕댕이에게도 따뜻한 옷을 하나 선물해줬다. 어쨌든 이렇게 살갗을 찢는 듯한 추위. 이런 날은 어디 나가지 말고 차 안에 앉아 따뜻한 히tat바람 맞으며 먹는 맥도날드가 최고다. 그나저나 날이 많이 춥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뼛속까지 영끌하여 하우스프로가 되며 몸소 부딪히며 배운 집을 구매하기 전 꼭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며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나에겐 꿈이 있었다. 언젠가 꼭 내 집을 마련하리라. 사실 최근 부동산 트렌드를 본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상 최고치인 60%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 후로 금리가 오르면서부터 차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평균 20% 정도 하락되었다는 평균 보고서가 나온다. 전체적인 통계를 본다면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앞으로 캐나다 집값은 무조건 내려갈 거야. 혹은 렌트를 하고 돈을 모아 차라리 주식에 투자해라. 나 또한 그랬다. 집값은 무조건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가장 저렴할 때 집을 사고 비쌀 때 팔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기다리는 시간과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집값은 바닥을 한번 찍고 빠르게 올라가곤 한다. 그리고 또다시 하락할 때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지나쳐버리고 집값은 또 고공행진을 한다. 많은 분들의 꿈인 내 집 마련. 이 꿈을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원하는 위치의 매물들을 살펴보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믿는다. 그런데 내 집이 생기면 과연 장점만 있을까?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이자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댓글들을 봤다. 이미 집을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구매하려는 분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집 구매는 큰 고통일 수도, 큰 행복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특히 1%대의 이자율로 집을 구매했던 분들은 이제 5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모기지 재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한 많을 거라 예상된다. 금리가 내려가길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중에 한 명이다. 모기지 비용이 기존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든 저렴한 금리를 찾아 금리가 내려가길 기도하며 변동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것이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며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며 버티시는 분들 또한 많을 거라 생각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했고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 또한 이자율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참고로 나는 2023년 고정금리 5%를 당시 최저인 레이트를 받았다. 반대로 왜 변동금리를 하지 않았냐, 미련하다, 그때 변동을 선택했어야지 등등 많은 댓글들을 보았지만 당시 변동은 7%대가 넘었으며 그때 7%를 선택하였으면 현재 내는 모기지보다 대략 달 상환 금액이 800불에서 1000불이 추가로 나갔어야 했기에 그렇게 버틸 자신이 없던 나는 3년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고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1년 반을 버텼다면 아마 현재는 4%대의 변동 이자율을 갖고 있겠지만 그 1년 반을 1000불씩이나 더 주면서 버티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며 상황에 따라 늘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집을 구매하고 나면 정말 행복할까? 물론 행복하다. 하지만 그만큼의 고충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준비 과정부터 클로징까지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집 구매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건 참고사항이므로 어디까지나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며 시청하여 주시길 바란다. 첫 번째는 모기지 준비다.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우선 자금력이다. 집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지 상담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다. 보통 연봉 곱하기 4배에서 5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 꼭 전문 모기지 상담자와 상의를 하시길 바란다. 참고로 TMI지만 차 리스, 라인 오브 크레딧, 크레딧 카드 등 빚이 있으면 그만큼의 모기지도 줄어드니 모두 청산하고 받기를 강력 추천한다. 그중 차 리스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약 10만 불 이상의 모기지 금액이 차이날 수도 있으니 리스나 할부는 한방에 갚아버리든 모두 끝난 후 모기지를 알아보는 걸 강력 추천한다. 물론 현금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로또를 맞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은행에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하자. 여기서 모기지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매달 상환 가능한 금액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 차트를 사용해 내가 빌린 금액에
이자율 퍼센테이지를 넣고 대략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다. 모기지 준비 체크 포인트. 은행별 이자율을 비교하고 월 상환 금액을 계산.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한 달에 5,000불일 시 집값으로 나가는 돈이 3,000불 이상이 된다면 앞으로의 삶은 헉헉거릴 수밖에 없기에 꼭 생활비와 그 외 나가는 금액을 참고하여 모기지를 그만큼만 받아야 한다. 이미 은행은 그 부분을 감안하여 모기지를 내어주겠지만 집값 외에 유틸리티, 세금 등 많은 것들이 들어가니 꼭 이 부분을 감안하여 하우스푸어가 되질 않길 바란다. 사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인컴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무리한 모기지로 인한 고통을 주기에 꼭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란다. 예산 범위를 설정한 후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자. 예를 들어 40만 달러 모기지를 받을 수 있고 10만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구매 가능한 금액은 48만 달러 선이다. 클로징과 그 외 비용을 감안하여 여유자금의 2만 불 정도는 꼭 빼고 계산하시길 바란다. 후에 설명하겠다. 이때 변동금리를 선택할지 고정금리를 선택할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고정과 변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고, 반면 내가 5년 혹은 3년 안에 집을 팔 생각을 한다면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즉슨 변동금리를 선택 시 기간 안에 집을 팔 경우가 생기면 대략 3개월치의 이자율만 페널티를 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허나 고정금리를 선택 시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안에 집을 팔게 될 상황이 올 시 상당히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물어야 하므로 이 또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첫 집 구매 시 나는 무조건 2, 3년 후에 집을 팔 생각으로 그 당시 변동이란 이자율을 선택하였다. 허나 단 1, 2년 사이 그렇게 빨리 금리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미 아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 잘났다. 나는 몰랐었다. 집 구매 초보자인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진 못했다. 이게 현실이었다. 상상도 못했다. 아니, 상상을 했더라도 고정을 하였다면 계획에 있었던 집을 팔지 못하고 지금까지 집을 팔지 못하고 헉헉거렸을 수도 있겠지. 불행 중 다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최악인 상황에서 2년에 걸친 조인 끝에 2년 반 만에 그래도 차익을 내고 콘도를 팔 수가 있었다. 그 차익 금액을 몽땅 올인해 현재 새로운 집을 선택하였지만 이때 당시 모기지를 선택할 때도 선택장애가 무진장 왔었던 기억이 있다. 또한 한 번 당해봤던 변동 이자율로 심히 고민을 하였지만 이번엔 판매 목적이 아닌 아이의 학군을 위주로 그리고 최소 10년 정도는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결정한 집이기도 하며 당연히 이자율은 내려갈 거라 생각했지만 그 당시 변동을 택하였어도 다달이 내야 하는 월 상환 금액이 워낙 높아 어쩔 수 없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변동금리는 대략 7%대였으며 월 납부액 그건 이미 높아진 이율 때문에 다달이 내야 할 상환 금액이 우리 버젯에 맞지 않았기에 1년 전 이 집에 오기 전 변동을 선택하였으면 이미 지금의 고정 이자율보다 많이 내려갔겠지만 0.50bp씩 막 내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기에 다달이 내는 금액으로도 헉헉거리고 투자 전문가도 아닌 실거주자의 입장으로서 매달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여 설령 집을 구매하실 때 꼭 월 버젯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란다. 두 번째, 집 쇼잉 전 준비사항. 집 구매란 어떻게 보면 절차에 맞춰 진행하면 쉬우면 쉽고 또한 어려우면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느꼈던 나 또한 막상 준비 과정에 부딪히다 보니 이사 준비에 집을 보고 자금도 마련하고 일도 하고 하나만 신경 쓸 수 없기에 한두 가지씩은 꼭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결국 마지막에 눈물 흘리며 미친듯이 뛰어다니다가 간신히 클로징을 했었던 기억도 있다. 그래서 울면서 배운 일부 체크리스트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집을 알아보기 전에 가격대와 지역을 선정하고 리얼터를 선정해야 한다. 리얼터 선정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에 팁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첫 번째, 지인을 통한 소개는 피하길 바란다. 물론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또한 돈 문제가 엮여 있으므로 설령 일이 어긋나거나 답답한 상황이 와도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는 결국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리베이트에 현혹되지 않기. 혹하지 말기. 리얼터마다 다르지만 때론 1%에서 1.5%씩 리베이트를 주는 많은 리얼터분들도 계신다.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시작 전 꼭 한번 확인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혹하지 말고 좋은 집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얼터를 찾는다. 안다. 이게 제일 어렵다. 물론 좋은 분들이 당연 더 많다고 본다. 하지만 가끔 너무 공격적인 분양유도 그리고 귀찮아한다거나 너무 바쁜 분들은 피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장점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계약이 끝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항상 자기 집을 알아본다는 심정으로 아닌 집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리얼터를 만나자. 물론 이 부분은 쉽지 않지만 아니라고 생각될 땐 과감히 다른 분을 찾는 것도 추천한다. 팁이지만 리얼터분들은 집을 알아보기 전 3개월 정도의 계약이 되어 있어 중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집을 알아보시길 강력히 추천한다. 다음은 집 쇼잉이다.
스테이징에 현혹되지 말고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 이 부분은 판매를 해본 나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화려한 가구들과 액자, 곳곳이 배치되어 있는 장식품들로 현혹되지 말고 꼭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집을 보기를 추천한다. 스테이징 하나로 물론 집이 이뻐 보일 순 있으나 현실은 저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고 곳곳이 꼼꼼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되니 가구들이 아닌 진짜 집 상태를 봐야 한다. 배수 상태, 천장, 누수 흔적, 보일러 등등. 화려한 집에 혹하여 비싼 금액을 올려놓는 집은 피하자.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완벽한 집이 좋지만 분명 그만큼 가격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겉으로 보기엔 좀 덜 화려해도 향후에 하나씩 고치고 꾸민다는 마인드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물론 꼭 와이프랑 상의해라. 하지만 너무 저렴한 집일수록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 그 다음은 당연한 거지만 구조와 상권, 미래 가치를 고려, 주변 적정 가격 비교, 학군 확인. 요즘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많으니 이 부분은 생략하겠다. 이웃이 왜 중요하냐? 이건 나도 살아보고 느꼈지만 첫 콘도 구매 후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매일 저녁 옆집에서 신나게 치던 기타와 대마초로 가득한 냄새에 수많은 컴플레인을 했음에도 불구 지옥 같은 2년을 버틴 기억이 있다. 주말엔 하루 왼종일 쳐댔다. 이게 몇 번이나 노티스를 줬지만 그것도 잠시 2-3주 후면 다시 울려대는 기타 소리와 발코니에서 피는 대마초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다. 이웃은 복불복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확인할 수 있으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 오퍼 진행 시 자신의 예산 안에서 움직이며 내 예산보다 비쌀 시 과감하게 포기하는 선택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정해진 기간 내에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 좋은 기회는 또 온단 마음으로 여유를 갖길 바란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 마인드 컨트롤. 리얼터의 부추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멀티 오퍼 상황에서 예산을 초과해 하우스푸어가 되는 실수를 방지하자. 세 번째, 클로징 준비다. 클로징까지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 다음은 추가 비용을 위한 체크리스트이다. 첫 번째, 취득세. 첫 주택 구매자는 면제 조건 확인. 토론토일 경우 온타리오 취득세와 토론토시 취득세를 합쳐 금액에 따라 달라지오니 해당 리스트를 확인하시길 바란다. 토론토가 아닌 외곽 지역은 토론토시 취득세가 제외된다. 집값이 50만 불이라는 가정하에 토론토 외곽 정도를 예상해야 하니 이 점은 꼭 감안하시길 바란다. 또한 주택 구매자는 온타리오주 4,000불, 토론토시 4,475불까지 면제가 되오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그 외에 변호사 비용 대략 1,500불에서 2,500불, 이사 비용 및 각종 유틸리티 비용이 나가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RRSP, HBP를 사용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사용시 팁을 말씀드리자면 홈바이어스 플랜은 사용시 90일 이전에 예치가 필수다. 최소 보유기간이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해당 금액은 최소 90일 동안 RRSP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9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명심하자. 인출 시점 집 구매 계약에 체결된 후 또는 집이 소유권으로 전환되기 전에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인출 후 5년 차부터 15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인출된 금액은 상환 시작 기간이 2년에서 5년 후로 연장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또한 2024년부터 최대 인출 금액 기존 개인당 최대 35,000불이었던 금액이 6만 불까지 RRSP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합산 최대 기존 7만 불에서 12만 불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충족은 첫 주택 구매여야 하며 신청자가 이전 4년 동안 소유한 집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나 파트너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최근 FHSA First Home Buyers Plan 이란 것도 생겼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이 점 또한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플랜을 사용하기로 하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FHSA가 그 당시 없었던 나는 15년 안에 RRSP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렸던 나는 최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일부 소도로 잡혀 텍스를 냈던 기억이 있다. 또한 클로징 하루 전날 RRSP로 다운페이를 위해 인출을 하려다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일에서 5일 비즈니스 데이가 걸린다는 걸 그때야 알아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때 당시 그걸 미리 빼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나는 은행에 사정하여 간신히 클로징 3시간 전 뽑아서 다운페이를 했던 기억도 있으니 이 점 또한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나만 그런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혹시 콘도일 시 매니지먼트에 찾아가거나 메일을 보내 서류를 주고 절차를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안내에 따른 메인테넌스 비용과 인터넷, 각종 유틸리티 주소를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 아참, 엘리베이터 부킹도 꼭 잘 상의하여 시간을 맞추시기를 바란다. 반면 타운하우스나 디태치일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부킹은 없지만 이사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지하와 2층, 3층이 있다면 시간이 배로 들어가니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웬만한 유틸리티 빌은 상대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공해주니 참고하고 미싱된 것이 없는지 하나둘씩 새로운 걸 확인하고 새로운 거주자라고 하여 이름을 바꾼다. 이거 은근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난다. 어쨌든 할 일이 참 많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다보면 다 하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 그리곤 드디어 축하한다. 여러분의 집이 생긴 것이다. 최근 캐나다 경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과 하락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매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택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 중 하나인 의, 식, 주의 핵심을 이루는 만큼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목표로 한다면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싸게 사면 좋겠지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는 본인의 재정 상황, 특히 월 상환 가능 금액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고민하기보다는 준비가 된 시점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주택 구매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구매는 재정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계획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 쌓이는 경험은 개인적, 재정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현재 나도 그렇다. 안 좋은 생각만 하면 한없이 안 좋아지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조금 힘들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며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이 신중하게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란다. 화이팅! 그나저나 오늘도 난 빚 갚으러 출근. Yeah.